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들 아빠가 된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는데 저를 닮은 어린 아들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 핏덩이가 자라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제 아들만큼은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꼭 경제적인 여유로움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안정감 같은 것들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지만 일종의 반성문과도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 임신한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못난 남편이 바로 저랍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힘들게 얻은 새 생명인 만큼 제가 잘했어야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러지 못했어요. 여자들 임신 기간에 못 해준 거 평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내가 즐겨 듣는 이 채널에 사연을 가장한 저의 반성문을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은 환경에서 컸습니다. 한때는 제일 잘 나가는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단순히 망했다로 그때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배고프던 시절이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랍니다. 오죽하면 쌀통에 쌀이 한 톨도 안 남아서 텅 빈 통만 있었을 정도였죠. 그때는 철없고 저도 어려서 아버지한테 배고프다며 울기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생각해도 참 지독한 분이긴 하세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릴 적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성격이 더 억척스러워진 부분도 있긴 하죠.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술을 한 잔 걸치시면 술 기운에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자는 곱게 늙으려면 남편이 잘해야 한다고. 아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런 더러운 팔자를 타고났나. 그렇게 팔자 타령을 하면서 아직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원망하세요. 듣기 싫어도 어머니의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는 거의 반평생을 죄인처럼 사셨어요. 아버지 사업 망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셔서 지금도 허리 통증에 밤마다 고통스러워 하시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힘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를 돌이켜보면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사장님으로 떵떵거리고 살던 아버지가 쫄딱 망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버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창피하다면서 한동안 집 밖으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으세요. 그저 자기가 못난 가장이라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끼며 배웠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꼭 잘난 부모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라는 법 있습니까? 부모의 잘난 점이나 못난 점, 모든 점을 보고 세상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업 망한 아버지를 보면서 조금 비뚤어진 가치관을 배웠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끊어보겠다고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은 저를 정말이지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용수야,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다. 무능력한 애비 만나서 네가 날개도 한번 못 펴보는구나. 이거 첫 학기 등록금이야. 사실 이거 말고 그 다음 학기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여동생도 있잖아. 아버지는 그때 저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해주시고 그 후로는 정말 일체 도와주지 못하셨죠. 여동생도 한창 공부할 나이였고 어머니는 여전히 과거 명성에 젖어 정신 못 차리고 계시니 아버지 어깨에는 이미 저 말고도 가족이 둘이나 더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밥그릇은 제가 찾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의 다짐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소중한 첫 학기 등록금으로 대학교 입학을 무사히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책값부터 밥값까지 숨만 쉬어도 다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일부러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만 골라서 다녔어요. 그 시간에 일하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밥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살던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랍니다. 대학교 때 만난 아내는 그야말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저랑은 다른 세계 사는 아내를 보며 너무 거지 같은 나한테 단순히 호기심이구나 했습니다. 자꾸 말을 걸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아내가 부담스러워 아예 학교 식당을 안 간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밥 안 먹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밥은 먹어가면서 해야지.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네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 너 돈 필요하면 집에 말하면 주실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쉽게 용돈 주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겠지? 아내는 맑은 눈으로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일한다고 말하더니 정말 1년 내내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갑내기 젊은 남녀가 하루 종일 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고 아내한테 있던 괜한 질투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아내와 진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그때부터 아내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놓쳐서 등록금 때문에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아내는 제게 그동안 모아온 알바비라며 제게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꼭 공부 더 해야지. 사실 나 그동안 용돈 받고 있었어.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너 도와줄 돈도 생겼잖아. 정말 다행이지 않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내가 뭐라고. 가진 거 쥐뿔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멋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버텨. 알았지?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정말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에 저는 힘든 대학 시절 버텨낼 수 있었어요. 공부하랴 일하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아내 덕분에 버텼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절 옆에 있어준 여자를 마다할 남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아내의 응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어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1년 만에 저는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제 옆에서 한결같이 저를 믿어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워낙 연애 기간도 길었고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준 아내를 저희 부모님들이 특히 예뻐하셨죠. 아버지는 아내를 처음 보던 날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믿어줘서 고마워. 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아무것도 못 해줬어. 정말 고맙고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제 남편이 누굴 보고 저렇게 강한 책임감을 배웠을까 싶었는데 다 아버님 보고 배운 거였네요. 그거야말로 아버님이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에요. 아내의 말에 아버지는 벅찬 얼굴을 하시고는 눈에 눈물을 고이셨어요. 제 아내지만 정말 말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보고도 장점만 볼 줄 아는 아내가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처음에는 어머니도 엄청 예뻐하고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어머니는 제 처가가 좀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고 어깨가 으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온 동네방네 제가 결혼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제가 대단한 집안 여자와 결혼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내와는 결이 좀 안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딘가 둘이 좀 안 맞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안 맞는다고 전부 치고받고 싸우고 살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나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아내가 대놓고 안 맞기 시작했던 건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어머니 생신이라 아내가 생일상 챙겨드린다길래 저도 퇴근하자마자 아내와 같이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아내가 한식 자격증도 있고 요리 솜씨도 참 좋아서 어머니 생신상 직접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죠. 솔직히 한식이 가장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대충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모 생신이라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싶다고 나선 겁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밑반찬과 각종 재료를 손질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아내를 보시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꼭 이렇게 집에서 냄새나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나가서 먹으면 편할 걸 뭘 이렇게까지 해?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직접 해드려야죠. 저 한식 자격증도 있어요. 맛도 걱정 마세요. 아유, 구질구질해서 못 보겠네. 저는 어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의문인 게 며느리가 직접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주면 보통 시어머니들은 싫어하시나요? 요리도 잘하고 정성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어머니가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 식탁에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아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날 생각해서 차리는 거라고? 아, 내가 언제 밥상 차려달래?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은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고로 날 생각하고 위했으면 이런 밥상 말고 현금으로 용돈을 줘야지.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생일이라고 현금만 주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가족끼리 얼굴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가족끼리 얼굴 보고 사는 거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아버지 좀 봐라. 사업 말아먹고 일가 친척의 지인들까지 싹 다 모른 척 당했잖아. 항상 현금 쥐고 있는 놈이 대장 먹는 거야. 그래야 가족도 따르고 사람도 붙는 거라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런 태도로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여동생은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인 아버지는 어머니의 저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혔죠.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늘 과거 명성만 떠올리며 사셨어요. 그날도 아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생일상을 차리는데도 현금이 아니라고 한탄하는 걸 보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알아요? 제가 주방 어딘가에 현금을 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래 진짜 선물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니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내는 개의치 않아 하며 하던 일에 집중했죠.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아내는 어머니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도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 훈장처럼 늘어놓으셨죠. 이렇게 글로 쓰기도 창피할 만큼 어머니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다녔거든. 그 시절에 가정부도 있었어. 너네 집에 지금 가정부 있어? 저희 집은 어머니가 주부라서 직접 다 하세요. 나는 주부여도 손 하나 깠다가 안 했다. 그때 나 거의 공주였어, 공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무시하지 마. 내가 왕년에 정말 말도 못했다니까. 네, 앞으로는 과거만큼 더 대단한 미래만 있을 거예요. 아유,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 봐. 네 시아버지 봐라. 잘 되게 생겼나. 차라리 내가 로또 맞는 게 훨씬 더 빠르지. 며느리 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질문보다 이렇게 과거 자랑 더 많이 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어쩜 그렇게 본인 과거 자랑만 늘어놓는지 옆에서 듣던 여동생이 말려서 겨우 끝났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러더니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늘 저렇게 아내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대놓고 현금을 바란다든지 다른 선물을 바라는 행동 등을 일삼았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묘한 질투 같은 게 있는 건지 어머니는 늘 아내만 보면 옛날 자랑이나 자기는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한다는 뉘앙스로 쪼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장난처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빚쟁이도 무서웠는데 네 엄마가 제일 무서웠어. 어쩜 그렇게 사람을 쪼아대는지. 난 마누라가 아니라 빚쟁이랑 살았어. 힘들 때 같이 견뎌주는 게 부부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힘든 시절 어머니 등살에 2배로 더 힘든 날을 보냈죠. 그만큼 저희 어머니 돈이라면 두 눈 반짝였다가 돈이 사라지면 가차없는 분이셨어요. 뭐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먹칠된 명성을 아들인 제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제 인생의 기회 하나는 아내를 만났던 거고 2번째 기회는 대기업을 다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벤처 회사를 차렸던 일이랍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시길 바라신 거죠. 하지만 제 아내는 제 도전을 응원해줬고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떤 걱정하고 계신지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혼자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혹시나 다 망하고 백수가 되더라도 제 남편이니까 같이 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내는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걱정하며 말리는 건 당연한 거라며 저 대신 아버지를 설득해 줬어요. 결국 아내의 말에 아버지도 저를 응원해 주셨고 아내는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땅 파서 할 수도 없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동업자와 각 3억씩 자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했어요.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돈에서 발목을 잡히나 좌절을 하던 그때 아내는 고심 끝에 저와 같이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장인어른과 제 사업에 대해 반나절도 넘게 대화를 했고 장인어른은 제게 3억 원의 큰 돈을 빌려주며 제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자네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딸이 자네를 믿고 살고 있고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 딸이 보장해 주니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내 딸도 나도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야 하네. 걱정 마십시오. 이번 일 꼭 잘 해내서 장인어른께 보여드릴게요. 저 야망은 누구도 못 따라가.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본 것 같아. 남자답게 배포 있게 제대로 실력 한번 발휘해봐. 저는 장인어른의 투자 덕분에 회사를 설립하고 마음 맞는 동료들과 최선을 다해 꾸려나갔어요. 하지만 사업이 마음 먹은 대로만 풀린다면 세상에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적도 안 좋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웠어요. 초반에 겨우겨우 굴러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려웠죠. 그때 아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애라도 있었으면 저는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 처자식을 굶기는 일이었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못 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꼬박 4년이 흘렀고 이제는 제 아내도 사모님 소리 들을 만큼 저도 성공을 했어요. 처음 회사 매출이 흑자를 보였을 때 동료들과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아내 앞에서는 눈물이 자주 흘렀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같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뭐가 있어. 다 당신이 노력해서 된 거지. 이제 우리 아무 걱정 말고 살자.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인 것보다 당신이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래, 우리 이제 오순도순 남들처럼 살자. 정말 고마워, 여보. 아내와 저는 그제야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사업이 안정권에 올라섰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인어른께 빌렸던 투자금을 갚는 일이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3억에 1억을 더 보태 총 4억으로 갚아드렸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제게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다 살다 내 아들한테도 못 받아본 효도를 사위한테 다 받네. 자네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봐. 저는 장인어른께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아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집안도 아니고 처가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집안인데도 장인어른은 반대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결혼은 사람 보고 하는 거라며 저와 아내를 지지해 주셨죠. 그렇게 사업 성공 후 장인어른 돈까지 갖고 나자 정말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하는 일도 잘 되겠다.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죠. 아내와 둘이 아이 계획도 세우며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였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당했던 아내만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나요? 한창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릴 무렵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회사에 살다시피 하며 일만 했어요. 자칫하다가는 이 사업이 망해 과거 아버지처럼 살게 될 거라는 공포심도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았죠. 물에 도도하게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백조처럼 저는 매일을 숨가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 오랜만에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신발이 집 신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가보니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거실에 있길래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어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난 그냥 쟤 혼자 무섭다길래 와봤지. 아유, 이제 난 가야겠다. 예, 나 갈 거니까 내 말 명심해. 알았지? 어머니는 아내를 보며 자기가 한 말을 명심하라며 나갔어요. 대체 저게 무슨 대화인가 궁금해서 도망치듯 나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내한테 가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먼지랑 얽혀서 뭉쳐있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는데 순간 집이 더러우니까 아내를 보고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왔으면 더 깨끗하게 했어야지. 미안. 어머님이 하도 이것저것 시키셔서 청소기 돌릴 생각을 못했네. 우리 엄마 오래 있으셨어? 어젯밤에 오셔서 하루 주무셨어. 이 머리카락 뭉친 거 보니까 하루 만에 생긴 게 아닌데 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집안일 당신 몫인데 신경 좀 써줘. 나도 바쁘고 힘들었다니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집안일이 내 일이라니. 여기 우리 둘이 같이 사는 집이야.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님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집안일을 해? 갑자기 화를 내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더러운 집안을 보고 아내한테 화를 낸 겁니다. 울먹이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놀라서 저는 아내를 달랬어요. 그런데 우는 아내를 달래주려고 안았는데 아내 머리가 휑한 겁니다. 누가 봐도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머리에 이거 탈모 같은데? 설마 바닥에 머리카락 다 당신 머리 빠진 거야? 내가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집안일만 하는데도 힘드네. 그럼 당신 좀 쉬어. 내가 집안일 해주시는 분 알아볼게. 됐어. 내 살림이야. 나 누구한테도 내 살림 안 넘길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꼭 다 지켜낼 거니까. 저는 아내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하다 느꼈어요. 아내가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집안일에 힘들어 보여 가정부를 알아보겠다는 건데 마치 제가 아내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일 핑계로 내가 많이 못 도와주니까 당신 힘들까봐 그런 거지. 당신이 결코 집안일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당신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야 돼. 아내는 제 말에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로지 미래에 계획한 아이와 새 식구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는 욕심에 현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무슨 영문인지 아내가 그렇게 서럽게 울 정도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건데 그때는 제가 왜 몰랐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니 왜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까 제가 한심하다 못해 바보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도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며 동업자들과 의기투합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는 제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서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신호 대기 중이던 아내 차를 큰 트럭이 그대로 덮쳐버린 큰 사고였습니다. 그나마 아내 차 한 대만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내가 두 번째 차였다면 잘못됐을지도 모를 큰 사고였죠. 하지만 그런 작은 불행을 피했다 해도 이미 아내는 대수술을 세 차례나 받아야 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뒤였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처가 식구들, 저희 식구들까지 전부 응급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장모님은 울다가 실신하기까지 하셨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물조차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회사 걱정 말고 아내 곁을 지키라며 저를 배려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간 회사도 뒷전인 채 아내 곁을 지켰어요. 아내는 다리를 크게 다쳐 휠체어를 타야 했고 당분간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울기만 하는 아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곁에 있어. 혹시라도 당신 평생 못 걷는다 해도 내가 당신 업고 다닐 거야. 내가 당신 업고 산도 갈 거고 예쁜 바다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건강하게 병원 같이 나가자. 당신 없는 집엔 나 혼자 가기 싫어.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제 손을 맞잡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 제 기도가 통했는지 아내는 비록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집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도 간간히 재활치료와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통원 치료를 다녀야 했죠.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아내가 1순위였어요.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했던 충격은 상당했고 아무리 큰 돈을 번다 해도 소중한 사람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내는 휴대폰을 쥐고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회사 안 가? 오늘 당신 병원 가는 날이잖아. 내가 같이 가려고 안 가지.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출근해. 뭐? 뭐하러 장모님을 오시라고 했어? 내가 가면 되는데. 나 병원에서 사경 헤매고 재활 치료 받으면서 퇴원하기까지 내 옆에서 충분히 열심히 있어준 거 알아. 근데 언제까지 나한테 얽매여 있을 거야. 나 마음 더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얼른 출근해.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해? 난 당신 생각해서 있어주는 거야. 불편해. 당신이 일은 뒷전이고 나 보면서 노심초사하면 되던 일도 망할까 봐 걱정된다고. 당신 망하면 그 원망 나한테 다 돌아올 거잖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얼른 출근해. 그게 날 위한 거야. 알겠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진정해.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저는 버럭 화를 내며 회사 가라는 아내 말에 결국 회사로 향했어요. 대뜸 아내는 저랑 병원도 가기 싫다며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런 날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매번 병원을 가도 장모님과 간다고만 하고 저와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어요. 저도 아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은데 저와 외출도 거부하고 피하는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점점 말라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그 무렵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할 때였는데 아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평소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한테 아내와 같이 맛있는 것 좀 먹으러 다니라며 카드까지 내줬습니다. 제가 주는 건 무조건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여동생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어요. 매번 아픈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자식이지만 힘든 일인데 항상 같이 병원을 가주시니까 제가 직접 찾아뵌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숨겨오던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 그동안 아내와 병원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니까 장모님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황당하다는 목소리로 장모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어제도 자네랑 병원 다녀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왔다고 좋아하던데 자네 그동안 내 딸을 혼자 병원 보낸 거야? 아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장모님이랑 함께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해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저랑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거야? 나 그동안 쌓인 거 많은데 꾹 참고 있는 거야. 내 딸 얼굴 까칠해지는 것 좀 봐. 사람 말라 죽고 나서 금은보화 들고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일도 좋은데 주변 좀 보고 살아. 걔가 자네 일하는 거 방해될까 봐 지가 스스로 배려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배려가 당연한 건 아니잖아. 네, 장모님.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괜히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아내가 저랑 같이 병원을 다녔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대체 아내가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무얼 하고 다니는 건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 제 여동생이 제가 준 카드를 안 쓰고 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자 여동생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은 건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그걸 이제야 물어봐? 나 그동안 오빠 부탁으로 새언니 보러 다니다 진짜 눈물이 나서 혼났어. 뭐야, 무슨 일인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래? 됐고, 긴 말할 것도 없어. 낮에 오빠 집에 가서 잠복한다고 생각하고 숨어 있어봐. 오빠 집구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 제대로 보라고. 나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고민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새언니가 오빠한테 말하면 자기 죽을 거라고 하도 말려서 못했는데 직접 한번 봐봐.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나 엄마가 똑같아. 여동생은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엄마나 오빠나 똑같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사고를 치고 있구나 싶었어요. 여동생은 이미 여러 차례 저한테 말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탄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턱이 있어서 아내가 휠체어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방으로 다시 숨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집안일이 있다고 둘러댔고 저는 집안에 숨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던 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임신했다며?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애는 어떻게 보려고 임신을 해? 아이가 들어요. 말 가려 해주세요. 아휴, 기가 막혀서 원. 난 그래도 너 주려고 사골곰탕 끓여왔어.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나 먹어. 거기에 뭘 탔는지 알게 뭐예요. 저 그거 다 버릴 거예요. 얘 좀 봐. 어쭈? 너 그거 진짜 다 버리는 거야? 너나 드세요, 쓰레기야. 이제 어머님한테 두 번 다시는 안 당할 거예요. 저 임신한 산모예요. 제 아이 지킬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해온 곰탕을 버리려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 당장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을 연 순간 어머니는 아내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치는 겁니다. 저를 못 본 건지 아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네가 뭔데 임신을 해? 내 아들 이제야 나에게 달고 훨훨 날아보려는데 왜 너 같은 게 붙어서 발목을 잡아? 너 우리 아들 사랑한다며. 그럼 이혼하라니까? 사랑하는 사람 발목 잡아서 네 옆에 너랑 같이 꿇어앉혀 놓으면 속이 시원하냐?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저 그동안 용수 씨 사업 이만큼 끌어오면서 노력 많이 했어요. 용수 씨 옆에서 같이 뛴 사람은 저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라뇨.
저 평생 용수 씨 옆에서 같이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넌 이제 손만 가는 짐이야, 짐. 근데 우리 아들 좀 봐. 너랑 이혼하면 결혼하려는 애들 줄을 서. 지금도 이혼만 하면 바로 선보자고 달려드는 사짜 집안 애들이 있다니까? 그럼 이 상황에 진짜 앞길 막는 사람은 너잖아. 너밖에 없다고. 내가 엄마인데 아들이 네 옆에서 꿇어앉혀지는 꼴을 봐야겠어? 오늘은 말 대답할 힘이 있나 봐. 어디 저녁까지 나랑 푸닥거리 해봐, 어디. 그때 어머니가 아내한테 쏟아낸 막말에 방에서 듣던 저까지 어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소리를 면전에서 듣는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저한테 임신했다는 말조차 안 했다니 너무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 소리에 저는 방에서 나가 어머니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어머니는 못 볼 거라도 본 사람들처럼 사색이 된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들,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난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거 말해주려고 온 거야. 진짜 좋은 집안 여자인데 너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든다잖니. 난 엄마처럼 천박하게 살기 싫은데 왜 엄마처럼 살게 만들어? 왜? 이게 엄마야? 멀쩡한 아들 가정 깨고 재혼 부추기는 게 엄마냐고. 너 어릴 때 구질구질하게 살아봤잖아. 내가 너 거지처럼 안 살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거지처럼 살았다고요?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보면서 배운 것도 많아. 엄마가 거지 같았겠지. 사모님 소리 못 듣고 빚쟁이한테 쫓기니까 집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매일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저씨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엄마 그때 돈 좀 있는 아저씨 꼬셨으면 도망갔을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걸 다 기억해? 어렸는데 그걸 기억한다고? 아버지 매일같이 우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어. 돈 없는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존경하던 아버지 세상 무너진 듯 우는 게 더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나 이만큼 성공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내 아내는 나 쫄딱 망해도 엄마처럼 나 배신할 사람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어. 근데 엄마가 뭔데 내 행복을 깨려고 해. 나가. 당장 나가. 아들, 그게 아니야. 이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 용수야. 저는 끝까지 제 옷을 잡으며 안 나가려고 버티는 엄마를 집 밖으로 밀어냈어요. 밖으로 쫓겨나고도 문을 두드리며 화내는 어머니가 질려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출동한 경찰이 어머니를 끌고 갔고 끝까지 두고 보자며 악담을 퍼붓고 가더군요. 이게 정말 건강한 모습의 엄마입니까? 정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건 저 어머니라는 탈을 쓰고 자식을 못 살게 구는 저 사람이 가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아내를 원망하듯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뒤늦게 알게 만드냐고. 내가 말하면 정말 이혼하게 될 것 같았어. 난 이제 몸도 불편하고 당신한테 아무런 힘이 돼줄 수 없으니까. 어머님 말 들을수록 완전 틀린 말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진짜 당신 발목 잡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누가 내 발목을 잡아. 내가 당신 붙들고 있는 거야. 난 당신 없인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내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알아? 당신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새 식구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모든 미래에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 뭐하고 살겠어. 당신이랑 아이는 다 무사한 거야? 여보, 미안해. 무서운데 말할 수가 없었어. 여보, 내 아이 품어줘서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지금 이 죄 살면서 다 갚을게. 저는 미안하다며 우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저와 같이 가기 싫다고 했던 것도 언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정말 좋은 선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그 여자 사진이라도 보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의문스럽던 아내 행동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자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는 아내를 달래고 그날 저녁 결심한 듯 집으로 갔어요. 놀랐을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여동생한테 아내를 부탁하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던지며 말했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 생각해서 1,000만 원 담았는데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용수야, 왜 그래? 내가 다 오해라고 했잖니. 내가 전부 보고 들었는데 무슨 오해요? 아, 내가 이혼 안 하니까 그런가? 아버지, 엄마가 글쎄 그동안 제 아내를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람도 엄마라고 내가 살았던 게 진짜 기가 막혀요. 협박이라니. 난 그저 권유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어머니의 말에 치가 떨렸어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 다 날 위한 거다 하는데 정말 참았던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사짜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챙겨줄 때 조용히 먹고 떨어지세요. 아들이니까 그나마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서 담은 거니까요. 난 아버지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때 아버지 볼 거고 난 이제부터 부모 없다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찾지 마세요. 그때 부모님께 아예 찾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고요. 그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기 전에는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어머니를 도려내고 아내와 같이 제대로 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동생도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그동안 어머니 행실을 봤을 때 더 살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끝내 이혼을 택하셨습니다. 진짜 온 가족이 아버지 이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안색이 편안해지셨답니다. 이혼하던 날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련다. 너희들 나 챙기려고 하지 말어. 나 고향 내려가서 살 거야. 아버지는 후련한 목소리로 말하셨고 정말 서울 생활을 정리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사실 소식 듣고 싶지도 않아 찾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아내가 정신력으로 지켜낸 피덩이 같은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손자 구경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아내 몸보신 시켜주라며 돈도 조금 보내주셨답니다. 저는 이제야 지난날 아버지가 그 힘든 시기 버틴 원동력을 알았어요. 바로 자식이었죠. 저와 아내를 꼭 닮은 아들을 보니까 이제야 가족의 힘을 바로 알겠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동안 부족한 남편이었고 아내에게 죄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내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다 지워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서만 살 테니 제 사연 같은 반성문 보시고 혼도 내주시고 덕담도 부탁드려요. 하나하나 읽고 가슴에 새겨 좋은 가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하며 잘 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